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문화주의의 어떤 이론적 배경과 발전 과정, 그리고 그 이론에 대한 또 비판, 또 그거에 대한 또 어떤 반론을 다시 제기하면서 다문화주의의 전반적인 이론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다문화주의의 또 문제점과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적 이론으로서 상호문화주의가 이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호문화주의는 상호문화 철학이라고 하는 이 사상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이 상호문화 철학회를 창립한 람 아다르 말의 어떤 이론을 통해서 상호문화 철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인도에서 출생을 해서 독일에서 이제 철학을 공부한 학자로서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 우리가 상호문화 철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호문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에서 이제 시작된 하나의 학문 사상으로서, 이것은 전 독일에 와서 교수 생활을 하는 이 외국인 교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너무 지나치게 유럽 중심적인 철학이 자리 잡고 있고, 어떤 동양의 또는 다른 문화권의 철학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타 문화권에서의 철학과 서양의 철학관에 있어서의 어떤 접점을 찾고 어떤 현상에 대한 보다 더 폭넓은 사고를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에서 시작한 철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호문화 철학하면 접두어가 intercultural theory가 되겠죠. 그래서 inter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화 사이에 있어서의 어떠한 관계에 이제 초점을 두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 간에 있어서의 대화와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대화와 소통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대화 참여자들 간에 있어서의 동등한 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인정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대화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상호문화 철학도 바로 이러한 관계에서의 참여자들이 그 부분을 인정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상호문화 철학의 한계일 수가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보면 이 대화의 참여자들은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일 텐데, 그들 간의 어떠한 동등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 상호문화 철학이 주장하는 대화와 소통이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또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호문화성에는 이 다원성과 관계성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문화주의의 하나의 한계라고 한다면 일종의 멀티라고 하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여러 개의 문화가 그냥 병존하는 상태죠. 그들 간에 있어서의 어떠한 대화와 소통이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것이 이제 어떤 문화적인 상대주의에 빠져서 방관에 이제 이르를 수 있는 것이 이제 다문화주의의 하나의 한계라고 지적을 하는데, 이제 상호문화주의는 바로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순한 병존이 아니라 그들 간에 있어서의 어떤 연대적 공존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문화 철학의 목표는 문화들 사이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러한 다성성의 연대 공존을 우리가 추구하고 어떤 보편성을 이제 지향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문화 철학은 문화들 간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소중한 자원으로 삼아서 문화적인 대화를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의 보편적이고 인류적인 차원의 철학, 그리고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상호문화 철학이 추구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상호문화적인 그 철학은 상호문화적인 해석학이라고 하는 방법론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문화들 사이에 존재하는 중첩 또는 뭐 중복 이러한 것을 어떠한 그 비유적인 해석, 유비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런 문화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 보편성과 관계성을 이렇게 찾아내는 이러한 그 방법을 통해서 어떤 보편성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해석학에는 그 말의 관점에 따르면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하나는 동일성 모델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하나의 사고라고 한다면 이 차이 모델의 경우는 각각의 문화를 그냥 고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간에 있어서의 어떠한 공통성이라든지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그러한 사고라고 한다면 그 유비적인 해석학은 문화들 사이에 차이도 있지만 그들 간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을 찾아서 문화들을 서로 아우를 수 있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유비적인 해석학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유비적 해석학의 사례가 인도에서의 어떤 5단 논법 그리고 서양에서의 3단 논법을 보면 서로 어떠한 전제로부터 결론에 이르는 방식은 다를지언정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그 논리적인 관계를 추구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식의 5단 논법에서는 명제에서 출발해서 그것의 근거를 찾고 선례를 제시하고 그것을 실제 사례에 적용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명제는 산 저기에 불이 났다. 왜 그거의 근거는 왜냐하면 거기에서 연기가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선례로 연기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불이 있다. 이것을 그래서 그 실제 사례에 적용해서 산 저기에 연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불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라고 한다면 서양식의 3단 논법은 대전제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어느 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그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의 5단 논법과 서양의 3단 논법이 형식은 다를지언정 그들 간에 있어서의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논리적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만이 아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가 한 예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의 구체적인 현상에 있어서는 차이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그 보편성을 추구해서 결국은 다양한 그 형식이 우리의 삶을 또는 우리가 생활에서 처하게 되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문화주의 또 상호문화주의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둘 간에 있어서의 큰 차이는 지난번에 찰스 테일러가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의 하나의 그 차이점을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다문화주의는 또 광의의 하나의 다문화주의가 있고 협의의 다문화주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상호문화주의의 경우에서는 이제 이 일종의 그 협의의 다문화주의와 유사한 그러한 성격이 있다라고 이제 찰스 테일러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다문화주의의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어떤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인정하는 그 자체에
그치다 보니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9번째 강의인 서구의 그 다음에는 한국, 일본, 대만 등 이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이민자 통합과 다문화주의 실태를 살펴보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서구 다문화주의의 발전은 1950년대부터 시작한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시작된 이 민권 운동으로부터 전개되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은 이러한 전 세계의 민권 운동의 한 형태가 되겠고요. 또 캐나다의 조용한 혁명, 또 호주에서의 원주민들 이 자녀들을 강제로 납치를 해서 거의 노예와 같은 그런 신분으로 썼던 이러한 빼앗긴 세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성, 이러한 것들이 각 나라에서 다문화주의를 그 이전에 어떤 동화주의를 대신하는 이념과 하나의 정책으로서 도입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서구에서 다문화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의 인구학적, 또 정치, 경제적, 국제관계적인 조건들이 서로 맞물려 가면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서구의 이주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식민지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해방이 되고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럽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부족한 인력난을 이 구식민지의 사람들로 충원을 하고 그리고 또 선진국이 경제 발전하면서 또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자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어떤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이주 노동자들이 충원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서구 사회에서는 이 이민자들의 비율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죠. 호주의 경우에서는 한 2000년대에 가면 전체 인구의 한 40%가량이 이런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될 만큼 굉장히 인종이나 종족적으로 다양성이 증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덧붙여서 정치적인 변화, 1960년대 인권운동이 이러한 소수 인종 집단들의 권리의식을 고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서구 사회가 민주주의가 확립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어떤 민주적인 가치, 어떤 평등, 자유,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어떤 동화, 억압, 이런 것들을 대체하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냉전이 종식이 되다 보니까 자국 내에 있는 이민자들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그들을 굳이 이렇게 억압하거나 통제할 필요가 줄어든 것도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이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법 앞에 평등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이 북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호주, 프라하 등에서 전개되었고, 미국의 경우에서는 1955년부터 본격적으로 흑인들의 어떠한 평등한 지위, 미국 사회로의 참여를 주장하는 이런 민권운동이 시작이 되었죠. 여기에는 두 가지의 하나의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마틴 루터 킹을 대표하는 이러한 백인과 흑인 간에 있어서의 공존을 주장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었고, 말콤 X와 같이 이제 백인 사회에서 흑인의 평등한 지위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백인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좀 더 상당히 급진주의적인 사고를 갖죠. 보면 또 마틴 루터 킹은 기독교 목사였었죠. 반면 말콤 X는 무슬림으로서 또 종교적 차이도 이러한 것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차세대 흑인 민권운동가들은 흑인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인정, 그래서 Black is beautiful 이라고 하는 흑인들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그 다문화주의로 연계되는 그 고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의 어떤 흑인 민권 운동의 역사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싶다 한다면 이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The History of the Civil Rights Movement라고 하는 이러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것이 어떠한 배경에서 시작해서 또 전개됐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흑인 민권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 이 백인 경찰들이 경찰견을 동원해서 흑인 시위자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근데 이러한 흑인 민권 운동이 하나의 정치적인 하나의 성과로 이어진 데는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그 미디어의 출연도 매우 중요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전에는 항상 신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즉각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전개하기 어려웠었지만 비록 흑백 TV라 할지라도 이런 흑인들의 시위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백인들, 경찰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고 이제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이런 민권 운동을 지지하는 쪽으로 전개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캐나다의 경우에서는 1960년대부터 그 Quiet Revolution에서 조용한 혁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전개가 되었어요. 요것은 처음에는 퀘벡이 그 이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 가톨릭의 지배를 받는 전통적인 사회였었는데 이것을 보다 좀 근대적인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반적인 하나의 사회 운동, 정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퀘벡주에 있는 프랑스 개인들이 다 대다수가 가톨릭 교인이고 이 가톨릭 교회가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사회복지 서비스를 다 장악을 했던 상황인데 이것을 퀘벡 주 정부가 다시 이제 통제하기 위한 그러한 일종의 세속화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이 퀘벡에 있는 어떠한 전력이라든지 주요한 그러한 기업체들을 영국계 사업가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국유화를 하는 그러한 또 이제 전환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종의 퀘벡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상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분리운동은 안 했지만, 퀘벡을 근대적인 사회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처음에는 프랑스계와 영국계가 캐나다를 구성하는 두 축이었지만, 그 이후로, 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이들이 영국계의 사회로 편입이 되면서, 퀘벡주에 있는 프랑스계 사람들이 하나의 소수민족으로 전락되는 이러한 위기의식이 퀘벡을 하나의 독립적인 정치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운동이 전개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 1975년에 바로 이 퀘벡 독립주민 투표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큰 표차로 이 독립 제안이 이제 부결이 되었던 것이 95년에 다시 한번 이것이 투표에 올려지는데 정말로 아슬아슬한 차이로 이게 이제 부결이 되었어요. 만약에 이때 정말 영국의 브렉시트처럼 퀘벡이 캐나다로부터 분리되었다라면 지금의 캐나다는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질 수 있었겠죠. 바로 이러한 것이 캐나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심각한 위기였죠. 자칫 잘못하면은 두 개의 국가로 분열돼서 어찌 보면은 정말 정치 경제적으로 그러한 나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프랑스계를 하나의 캐나다의 연방 국가로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퀘벡의 하나의 어떤 언어와 정체성
정치 체계를 인정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다문화주의가 실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공식어 법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그 퀘벡에서 또는 캐나다 전역에서 프랑스어와 영어가 공식어로 표기가 되고 다음에 다문화주의 정책을 선포하고 또 다문화주의 법령을 제정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피에르 트리도 수상이죠. 이 트리도는 그 본인 자신이 일종의 다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아버지는 프랑스계고 어머니는 영국계에서 퀘벡의 그 몬트리올에서 출생해서 몬트리올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를 하고 또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에서 또 유학을 해요. 그래서 젊은 시기에 다양한 국가에서 또 다양한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이제 그리고 다시 이제 캐나다로 들어와서 법대 교수를 하다 이제 정치 민주당에 이제 당원이 되면서 이제 정치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본인이 상당히 이런 다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국계와 프랑스계로 분열될 수 있는 캐나다를 하나의 통합된 국가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그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그 캐나다의 수상은 바로 이 피에르 트리도 수상의 장남인 쥐스팅 트리도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그 정치인이 되기 전에는 교사로서 활동했지만 그 아버지의 그런 진보적인 사상을 계승해서 여성과 원주민들의 권리에 대해서 아주 진보적인 정책을 펼치고 이 캐나다가 우리가 미국하고 대비할 수 있는 건 국력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미국보다는 열세일지라도 어떤 여성이나 이러한 소수민족들의 평등한 권리 또는 환경, 인권 그리고 또 평화 등에 있어서 매우 이렇게 앞서고 또 솔선수범하는 그러니까 인권과 평화라고 하는 것이 캐나다의 가치로서 인정을 받고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죠. 우리가 미국에서 하나의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일종의 그 총기 일종의 사건들이 많죠. 그래서 그냥 그 무고한 사람들이 이러한 총기 난사로 테러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총기 규제를 하지 못하는 미국 그 일종의 총기 협회의 그 정치적 로비로 인해 가지고 그걸 규제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많죠. 근데 그 캐나다도 그 미국처럼 총기를 개인들이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총기가 적은 게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종의 캐나다의 하나의 문화가 바로 이러한 인권, 평화, 다문화주의, 공존 이러한 가치가 지배적인 것이고 반면 미국에서는 승자 독식의 그러한 가치 한편으로서는 아메리칸 드림 해서 모든 사람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인 거고 다수의 사람들은 결국은 불평등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이 두 나라의 상이한 가치관이 총기 사고에 있어서의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호주의 경우에서는 1788년에 제임스 쿡에 의해서 선장에 의해서 호주가 영국인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영국인들을 이제 이주를 시켜서 이제 개척을 해 가죠. 이 과정 에버리지언이라고 부르는 이 원주민들에 대한 아주 대규모의 학살, 격리 배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원주민들이 그 이후로 수가 급감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호주 사회에서 아주 열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 민족으로 여겨지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영국인들은 이 그 원주민들을 거의 어찌 보면은 원숭이 정도의 수준에 해당하는 그러한 미개한 인종으로 간주를 했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아주 뭐라고 할까 악랄한 그러한 탄압과 차별을
시행하게 되는데 전혀 도덕적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부터 70년대까지 화이트 오스트레일리안 팔러시에서 이 백호주의를 전개하게 되고 이러한 영국계 또는 유럽계가 아닌 다른 인종의 이민을 철저히 배제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스톨른 제너레이션, 빼앗긴 세대는 그러한 바로 이 원주민들의 이러던 것이 이제 호주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 아시아의 하나의 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과정에서 인구가 지금과 같이 작은 상황에서는 국가 안보 경제 성장에서도 심각한 위기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민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호주 인구 내에서의 이주 배경의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할 만큼 증가하게 되는 이러한 다문화적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70년대에 호주가 다문화주의 국가로 전환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호주의 인종 또 종족 정책을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화이트 오스트레일리안 팔러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영국의 문화만이 올바른 유산으로 간주하고 인종 차별적인 이민 제한법을 제정하는 이런 시기를 거치던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1960년대까지는 일종의 문화적인 국가주의를 펼치게 돼요. 그래서 이민자를 받아들이지만 이들이 앵글로 호주의 문화로 동화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 다음에는 이제 70년대 이후로 다문화주의를 이제 받아들이지만 이것이 상당히 스테이트 멀티컬처럴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주도의 다문화주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상호문화주의와 비슷한 거죠. 하나의 문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것은 바로 이런 앵글로의 그러한 문화 또는 정치 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이주민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인정하는 이러한 자유주의 접근을 호주가 채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자유주의적인 국가주의는 아주 약한 형태의 문화적인 국가주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전 조합주의적인 다문화주의하고는 다르게 어떠한 이 소수 집단의 불평등 또는 차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라기보다 하나의 문화적인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주민들은 이 주류의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면서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이민자들이 거주국의 시민으로 통합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토니 에버트 수상이 이제 팀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호주성, 오스트레일리안니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주류 문화의 가치 또는 제도를 근간으로 해서 너희가 우리의 팀원이 되고 싶으면은 오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민자들의 통합을 강조하게 되다 보면 이 시민권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요. 이민자가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충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권 시험을 보더라도 영어로만 된 질문들이 있고 그것이 가치, 전통, 국가, 상징 이런 것에 대한 그리고 그것도 상당히 자격 요건을 높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국민이 되는 것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요거는 호주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공통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이게 2000년에 들어와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 호주, 영국, 미국에서 그 과거에는 어떤 다문화주의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하나의 사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 이제 더 이상 그 주류 집단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충돌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북구 유럽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런 복지가 발달하고 또 인권 또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이제 이렇게 자민족 중심주의 또 극우 세력에 의한 이러한 이슬람 그 이민자들에 대한 테러가 이제 발생을 하죠. 노르웨이에서 2011년에 바로 이런 테러가 발생했고 이때 안데르스 브레이빅이라고 하는 이러한 극우주의자가 바로 이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이민자들 편에 섰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이 노동당 이 노동당의 이 청소년들 일종의 정치 훈련 캠프에 들어가서 경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치안을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했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막 총기를 난사하고 막 도망치는 사람까지 쫓아가서 76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사살하는 그러한 테러가 발생을 했죠. 여기에서 보면 그가 테러 전에 작성한 선언문에서 푸틴 총리를 그때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언급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자기가 만나고 싶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일본과 한국은 단일 문화 국가로 이런 문제가 없는데 노르웨이가 바로 이민자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노르웨이의 정체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결국은 이러한 테러를 저지르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국민들은 굉장히 높은 국민성을 보여서 오히려 테러 이후로 더 이민자나 난민에 대해서 더 관대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영국에서도 이러한 런던 지하철역에서의 테러 사건이라든지 토트넘에서의 어떤 폭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사실 이러한 폭동이나 테러의 하나의 문화와 종교의 차이가 하나의 표면적인 이유로도 나오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청년의 실업, 빈곤, 경찰의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인종 간의 갈등을 촉발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반이민자 정서가 영국이 2016년에 이제 브렉시트를 해서 EU에서 탈퇴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고 프랑스에서 이제 극우 정당이 상당히 이제 강력한 정당으로 또 부활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또 그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사건이 또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에 그 무함마드를 이렇게 조롱하는 그 만화를 그 프랑스의 이제 주간지인 샤를리 앱도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잡지사에서 이런 글을 이제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는 일종의 표현의 자유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두 명의 원리주의자들이 2015년에 이 샤를리 앱도사를 들어가서 총기로 이 여러 명의 편집 직원들을 이제 살해를 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프랑스의 아마 역사교사가 하여튼간 그 수업 시간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샤를리 앱도의 그 무함마드를 조롱하는 이 만화를 보여줬는데 그것을 들은 그 학생이 자기 학부모한테 얘기를 하고 또 학부모가 이 교사의 소재를 또 알려줘서 결국은 또 이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이 사람을 이제 참수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그러다 또 프랑스 시민들은 이게 표현의 자유를 또
억압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또 내가 교사다라고 하는 또 반대 시위를 펼치고 있고, 마카롱 또 대통령은 이 기회에 극단주의적인 이슬람주의를 이제 척결하겠다라고 하고, 이게 또 중동 국가들 또 이슬람 국가들에서 프랑스 어떤 불매 운동이 또 벌어지고, 또 최근에는 성당에서 또 기도하는 또 노인이 또 이렇게 이제 살해당하는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보장되는 것인가? 표현의 자유에는 성역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풍자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보면 약자가 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풍자죠. 강자가 약자를 대상으로 풍자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무슬림에게서는 그들의 가장 존경하는 그 지도자인 무함마드를 조롱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이게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결국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프랑스가 상당히 좀 경직된 그 어떤 동화주의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계속해서 프랑스에서 이러한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그 폭동과 테러를 거치면서 유럽의 다문화주의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러한 메시지들이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제기가 되었죠. 그러면 왜 서구의 다문화주의는 이와 같은 위기를 맞이했는가? 1970년대만 하더라도 뭔가 어떤 보다 더 민주주의적이고 더 인권적인 하나의 정치 사상으로 다문화주의가 등장했는데 왜 2000년에 들어서 이와 같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가? 그거에는 여러 가지의 또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죠. 그러니까 1970년대 이후에 이제 오일 쇼크로 인해서 이것이 90년대에 들어가서 경제적인 그 위기로 되고, 이것이 이제 청년들의 실업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또 이러한 그 불만들이 이제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해서 이제 쏟아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9.11 테러 이후로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 혐오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 경제적인 문제의 원인을 이민자와 난민에게 돌리는 이 과정에서 이러한 인종주의를 선동하는 각국의 이런 극우 정치인들이 이제 등장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주민과 소수민족에 대한 관용성을 감소하는 그러한 연결고리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서구 국가가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마치 우리가 이솝우화에서 외투를 끼어 입은 사람을 외투를 벗기는 방법이 더욱더 강한 바람을 불어서 벗겨내려고 하는, 그럴수록 더 우리가 외투를 더 두껍게, 이러한 악순환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구 국가들은 국경을 통제하고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고 추방하면서 또 이민자들로 하여금 그 나라에,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이민자와 소수 집단들이 주류 사회의 그 기회 구조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정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도 우리가 한번 이러한 이 인종, 종족 집단 간의 관계, 또 다수자, 소수자의 관계를 과거에는 동화주의가 지배적이었지만 그것을 실행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 통합이라고 하는 개념,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한번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실태가 어떤지, 이민자들이나 소수 집단이 얼마만큼 거주국 사회에서
통합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쿠프만스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는 이민자 통합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차원을 교차해서 네 가지의 유형을 구분을 했어요. 하나는 하나의 평등한 시민적 권리가 얼마만큼 잘 보장이 되느냐. 두 번째로는 그 소수 집단이 그들의 문화적인 권리를 얼마만큼 보장받느냐. 이것을 서로 교차하게 되면은 분리주의, 다문화주의, 동화주의, 보편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문화주의의 경우에서는 그 시민적 권리도 높은 반면 그 문화적 권리도 높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분리주의의 경우에서는 시민적 권리도 낮고 권리는 낮지만 문화적인 권리는 많이 보장받고 있는 이러한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어떨까요? 그 동화주의에 여전히 가깝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이 유럽의 그 여러 국가들의 어떤 이민자 통합의 정책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흐름은 비슷해요. 초기에는 이러한 이민자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관대한 어떤 다문화주의 정책을 펼치고, 그러면은 2세, 3세에 가서는 그들이 주류사회에 자연스럽게 편입될 것으로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더라. 오히려 이러한 테러를 자행하는 사람들은 2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나라의 국민이고 시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이것이 이제 이슬람 어떤 근본주의로 빠지게 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결국은 이것은 다문화주의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바로 이러한 이민자들에게 어떠한 그 통합을 더욱더 강조하고 시민권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이제 프랑스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특히 그 아프리카에 있는 프랑스 식민지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였고 그러던 것이 이제 경제 위기 이후로 그들이 이제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프랑스 외곽에 있는 방리유라고 하는 집단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의 실업이 아주 천문학적으로 높고 경찰이 그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테러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여기서도 역시 바로 적극적인 이민자 통합 정책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죠. 이 독일의 경우에서는 예전에는 독일에서 출생한 이런 이민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분리주의적이고 그런 정책을 펼쳤지만 2014년에 이민법을 제정해서 바로 이렇게 독일에서도 출생한 이민 2세들이 이제 독일 국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을 터주면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런 이민자들에게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이런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애초부터 동화주의가 강했던 나라인데 유럽에서의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오히려 더 이민자 통합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처음부터 아주 강했던 동화주의가 어찌 보면 더욱더 강해지는 그러한 또 모습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민자의 그러면 통합의 실태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측정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경험적인 하나의 과제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의 사상을 다루고 정책을 다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각국에서 이민자들은 어느 정도로 통합이 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쉬운 과제가 아니라 어려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민자 통합 정책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라고 해서 줄여서 이제 MIPEX라고 하는 하나의 국제조사로서 가장 인 것이고 가장 최근에 2019년에는 이제 52국의 거기에도 우리나라도 이제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펙스는 어떻게 이민자 통합의 요건을 측정하냐면 이 이민자들의 통합을 촉진하는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거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러한 제도가 갖춰지면 이민자들이 보다 통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바로 이제 이 정책 지수를 통해서 측정하는데 이것의 하나의 장점은 따로 이민자들을 조사해야 될 필요가 없이 이미 각국에 존재하고 있는 법과 제도,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가 이 요건을 갖춰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로서는 또 시기적인 하나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의 문제는 이민자를 직접 조사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통합을 얘기할 때 어떤 취업, 고용이라든지 주거라든지 교육 못지않게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이 마이펙스는 그런 부분을 측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한 큰 문제는 정책이 존재하는 것과 그게 실제 실행하는 것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펙스는 이 8가지 영역, 어떤 경제 문제, 가족 재결합, 교육, 정치 참여, 건강, 거주권, 국적 취득, 반차별, 이 8가지 영역에서 얼마만큼 한 국가가 이런 정책과 제도, 법을 마련했는가를 측정을 하는 거죠. 이게 2010년 네 번째로 조사했었을 때의 그 국가들의 하나의 순위인데요. 한국은 그래도 상당히 이 보통 평균보다 앞선 그런 점수를 보여요. 반면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상당히 뒤처져 있는.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이 고용의 예를 든다면 우리는 고용 허가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런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받는 거라고 한다면 일본은 여전히 어떤 그 산업연수제와 같이 그들이 하나의 그 트레이니로서 자격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전 조사에서 보면은 그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고 교육에 있어서도 좋은 점수를 가졌지만 건강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취약한, 그리고 또 국적 취득에 있어서도 상당히 취약하고 반차별의 영역에 있어서도 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반차별의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점수를 높게 받지 못하는. 이제 일본의 경우에서는 특히 교육에 있어서 점수가 상당히 낮아요. 건강은 상대적으로 높은데 또 일본 역시 그 반차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점수가 낮습니다.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일본에는 우리 자이니치 코리안이 있잖아요. 제일동포. 그 중에서 이제 총련계가 있는데 총련계들이 이제 민족학교라고 하는 별도의 학교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 총련이 이러한 민족학교를 정식 학교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학력이 대학 진학할 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따로 치러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런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일본에서 교육면에 있어서 이주민들의 통합에 상당히 이제 낮은 점수를 얻게 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4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38개국에서 18위, 일본이 27위를 기록했죠. 근데 이제 2019년에 일종의 또 최신 또 조사가 진행이 됐고 여기에는 53개국이 참여해서 더 국가가 늘어났어요. 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전체 참여국의 그 중간 마이펙스 에버리지보다 좀 더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일본은
여기에 속해 있죠. 그런 면에서 한국이 일본보다는 어떤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는 좀 더 정비가 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2014년과 2019년의 조사를 보면 뭐 큰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이 참여 국가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긴 하지만 5년이라고 하는 기간에서 특별히 이민자들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마련되지는 못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민자들의 통합을 정책을 통해서 측정하는 것이 있으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킴리카의 다문화주의를 소개할 때 다문화주의 정책 지수를 소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어느 한 나라가 얼마만큼 이러한 소수 집단들의 어떠한 문화를 인정하는가를 우리가 또 측정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살펴보았다시피 이게 그 시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각국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을 이렇게 실현하는 것이 주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다. 그 이유는 이 다문화주의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 각국이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용어 대신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써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사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그 국민에 있어서의 인종이나 종족이나 문화적인 그 다양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동화주의의 방식만을 취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사회의 하나의 실질적인 사회 구성원들을 우리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뭐 취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주거 면에 있어서 그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그들을 하나의 그 주체적인 그들만의 문화와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다문화주의는 하나의 역사의 뒷길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새로운 그 문제 상황에서 변화를 한다고 할까 또는 진화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종의 포스트 멀티컬처럴리즘의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다문화주의가 일종의 그 문화 다양성만을 인정하고 문화 간에 있어서의 대화와 소통과 협력을 좀 강조해서 마치 고립적인 하나의 사회가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정책은 저는 다문화적인 이민자 통합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민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 체계적인 수준 또는 물질적인 수준에서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민자 통합의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다문화주의는 단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하나의 존엄한 존재로 인정받는 그런 것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통합이라고 말할 때는 단지 물질적인 차원의 통합만이 아니라 심리, 문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통합이 함께 이루어진 것을 진정한 통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는 결국은 이렇게 합쳐지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럽의 각국에서 보면
과거의 어떤 방임주의적인 다문화주의에서 어떤 이민자의 통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의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각각의 집단들의 어떤 고유한 문화도 인정하면서 하나의 통합된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말로는 상당한 것이지만 현실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하나의 사회 통합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문화 다양성이 원심력처럼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구심력처럼 하나의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것이잖아요. 얼마만큼 이 두 가지의 상반된 힘을 조화롭게 또 균형 있게 유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각 국가가 처해져 있는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